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행입니다. 또 한 주가 지나가고 또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들어서 시작하게 된 배워야 한다 강의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요즘 장 분위기가 괜찮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보다는 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시장을 편안하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사실 작년에 제가 배워야 산다 방송을 두 번을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사실 시장 분위기가 작년에는 어느 시점이 좋았겠습니까마는 영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았었는데 지금은 올해는 확실히 조금 분위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제 그 강의 제목을 저위험, 때때로 고수익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10월 달이었나요? 그때 9월에서 10월 걸쳐서 배워야 산다 인사를 드렸을 때 그때 이제 그 PPT 내용 중간에 들어가 있었던 문구예요. 근데 이 내용을 오늘은 강의의 이제 제목으로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실 거예요. 고위험, 고수익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또 반대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조금 다른 내용, 그렇죠? 저위험, 때때로 고수익이라고 이렇게 좀 정해봤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제가 추구하는 이제 매매의 방향이에요. 누구나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그러면서 수익은 잘 나는 것. 근데 저는 이거를 중간에 단어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안전하되 고수익이 아니라 안전하되 때때로라는 말을 넣어놨습니다. 즉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항상 기본적으로 이제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속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 한 번씩 크게 수익을 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곤 하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일주일에 또 한 번씩밖에 인사를 못 드리는 건데 또 시장에 관한 이야기 조금 하고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있는 매매 내용들도 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선 요거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전문가분들도 또 토마토TV 방송에서 정말 많이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첨언을 해볼까 합니다. 자, 미국 이제 CPI 추이입니다. 지금 화면은요. 한 2년치 정도의 월별 내역을 지금 쭉 보실 수가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발표가 있었죠. 6.5%. 작년에 이제 최고치를 찍을 때 9.1%.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의 상승폭이 9.1%대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랬던 게 이제 점점 조정을 좀 받으면서 현재 이렇게 추세를 조금씩 꺾으면서요 6.5%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 걸 보실 수가 있지요. 사실 이제 이때 같은 경우 거의 저금리 기조 속에서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지 않았던 게 신기한 시기기는 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때만 해도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0. 몇 퍼센트, 0.1%, 0.2% 막 이랬었거든요. 그랬던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이제 점점점 올라가다가 한 21년 여름 즈음부터 해가지고 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2년도 들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발발하고 난리가 나면서 안 그래도 물가 상승 압박을 받는 글로벌 어떤 경기 상황이 전쟁 이슈가 이제 아주 도화선에 불을 붙인 상황이 되어 버렸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쭉쭉 올라가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주가가 아니고 CPI죠. CPI가 쭉쭉 올라가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올해 주식 시장이 아래쪽은 어느 정도 닫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결국은 이제 금리입니다. 금리가 제일 중요하고 금리는 올해 여기저기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될 겁니까? 속도 조절 들어갑니다. 이제 2월 초에 다시 한번 또 금리 인상이 있겠지만 작년처럼 0.75나 0.5가 아니라 0.25% 25 베이스 포인트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그게 두 번이냐 한 세 번이냐 이 정도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CPI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FOMC 또한 어떻게 해요?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데 있어서 어떤 명분이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요. 금리를 올림으로써 물가가 조금씩 잡혀간다라는 거. 물론 아직 FOMC가 목표로 하는 2%대까지는 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금리 상황이 상당 부분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은 경기보다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올해 물론 경기는 침체될 거예요. 그렇지만 시장이 선행한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떻게 해요? 올해 주식시장은 뭐다? 여러분께 정말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거다. 사실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사실 작년이나 올해는 어떻게 보면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한테는 시장의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 올해 시장의 거래 대금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뭐 사실 그거는 어쨌든 경기 침체 상황일 게 확실하기 때문에 올해가 뭐 급격한 경기 침체보다는 완만한 경기 침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의 거래 대금이 뭐 얼마나 늘어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하시는 분들한테는 작년이나 올해나 어쩌면 크게 차이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장기 투자, 장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올해는 어떤 해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요. 단 타이밍을 내가 최적의 타이밍을 잡겠다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어떻게 해요? 마치 적립식 펀드처럼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 있으면 그걸 꾸준히 한 번에 지르지 마시고요. 올해는 정말 모으셔야 돼요. 모아가는 해로 보시면 1년 정도를 두고 뭐 1월 달에 한 번 사고 2월 달에 한 번 사고 3월 달에 한 번 사고 금액을 정해서 제가 정말 그쪽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CPI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속도는 조절될 수밖에 없고 결국 고점은 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 1월 들어서 많이 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시장의 이제 시장 전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시장 전망과 관련된 부분인데, 자, 보시면, 자, 지수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저도 어떻게 보면 작년 뭐 10월 달에 벼에 산다 할 때는 마찬가지 관점이었었고요. 작년 말까지 많이 더 보이던 관점은 뭐냐 하면은 2023년은 상저하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였어요. 상저하고. 이때 그 상저라는 것이 상반기에 지수가 좋지 않다, 떨어진다, 하락한다 쪽은 아니고요. 힘이 약하다, 상승하는 힘은 약하고 그 에너지를 모아서 하반기에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 또한 뒤에서 이제 뭐 오늘 메인 주제 중에 하나인 지지 저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역배열 차트였고 작년 내내 역배열 차트였고 이 물량을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반기는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어떻게 해요? 이 박스권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높고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친 후 금리 멈추고 상승 멈추고 그다음에 CPI 더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그림 쪽 이쪽이 더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현재도 뭐 좀 유사한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1월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나오는 좀 사실 희망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금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시장은 괜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느냐 하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분명히 경기보다 주식시장이 선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금리 인상이 멈출 거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물가 상승 속도도 조절될 거라는 거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반기에 오히려 선제적으로 먼저 반영이 되고 막상 금리 인상이 멈추게 되면 사실 올해 기업들의 실적은 좋기를 바라기는 쉽지 않거든요. 즉 발표되는 지금 뭐 4분기 기업들도 이제 실적이 점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제 설 연휴 지나가고 나면 본격적으로 좀 많이 발표를 합니다. 뭐 이미 삼성이나 LG 같은 데는 발표를 했지만 주요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설 연휴 이후부터 많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상반기는 그 금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선제 반영돼서 좀 강했다가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게 반영이 되다 보면 하반기가 오히려 조금 더 힘들 수 있다. 즉 상고하저에 관한 이야기도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저라는 게 지수가 빠진다가 아니라 상승 탄력 쪽이 어떻게 해요? 상반기가 오히려 강하고 하반기가 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를 보면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만
상반기에는 우리가 만약에 뭐 사실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정말 상관이 없지만 단기 관점에서는 너무 배트를 길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수익률에 너무 욕심을 부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왜? 뒷부분에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뭐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는 좋아요. 전체적으로 좋고 지수도 이제 뭐 쌍바닥형을 그리면서 저점이 살짝 상승을 해 주었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뭐 전고점까지 시장이 아직은 좀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열려 있고요. 그다음에 뭐 주요 종목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상황을 보시면 아직 전고점이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당장 뭐 두들겨 맞을 거다 그런 생각보다는 아직은 위쪽으로 좀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시되 추후 뭐 어느 타이밍이 됐든 지수든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됐든 전고점 근처까지 가게 되면 조금 조심스럽게 뭐 그런 측면에서 1월 달에 지금 이제 중순 지나가고 있는데 그 지점까지 가게 되면 이제 슬슬 조금씩 챙길 건 챙기고 그다음에 다시 추가로 분할 매수할 거를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좀 보여드려야죠. 저는 이제 뭐 배워야 산다 방송할 때 항상 제가 모의 투자로 매매하고 있는 내역을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 혹시 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모의 투자로 하는 거는 뭐 증권방송국 전문가는 모의 투자 계좌만 공개할 수 있게 되어서 그런 거니까 이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작년까지는 제가 항상 원금 1억으로 세팅을 하고 이제 매매를 해서 1,000만 원 목표 수익 달성하면 계좌를 다시 초기화하고 또 1,000만 원 만들고를 보여드렸는데 올해는 제가 이제 5,000만 원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목표 수익 달성 1월 4일이었고 1월 5일부터 해서 진행을 했었고 지난주 월요일에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또 일주일이 지나갔고 또 그 기간에 매매를 해봤는데 이런저런 매매를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한번 또 손절이 한번 있었습니다. 12월 달에 한번 하고 1월 달에 한번 하고 그렇게 되네요. 근데 이제 뭐 그건 뭐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사실 그거 말고 제가 실수를 하나를 했어요. 실수를 뭘 했냐면은 1월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아침에 제가 이제 1월 4일 날짜로 완성된 그 계좌 있잖아요.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보여드렸던 계좌를 다른 용도로 쓰려고 이제 또 제가 연구하고 있는 매매 조건을 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쓰려고 하고 있는 계좌는 내버려 두고 제가 아이디가 2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완성된 계좌는 이제 초기화를 진행을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하면서 제가 2년 동안 매매일지를 모의 투자를 이렇게 계속 방송이든 어디서든 다 공개를 다 했었는데 처음 하는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 진행하고 있는 계좌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그거를 실수로 제가 모의 투자를 초기화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장중 방송에 다 내역이 남아 있고 그 매매한 내역이나 그다음에 그 매매일지 게시판에 다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기록은 다 볼 수는 있습니다만 실수를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계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한 거는. 근데 또 그대로 다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회 버튼을 눌러보면 지금 보시면은 1월 12일부터 나와 있습니다. 12일부터. 제가 어이없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 전에 이게 이제 지금 목요일, 금요일, 오늘 월요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보여드리고 나서 그때 제가 3일 거래일 동안 한 80 몇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원금을 제가 낮추기도 했고 종목보다는 지수 선물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어서 뭐 그렇게 수익 금액이 아주 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 제가 한 100 정도 마이너스가 났었습니다. 화요일에. 그리고 수요일에 플러스 한 50 몇만 원, 목요일에 60 몇만 원 정도 나면서 복구는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월요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지금 여기다가 한 40 정도를 더해서 145 정도가 이제 2주 정도 수익이 난 내역입니다. 그렇게 조금 천천히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2주 정도면은 한 그래도 원금 대비 5% 250 정도로 나야 되는데 평소보다 조금 느릿느릿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실수를 하게 돼서 요거 계좌 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개를 해봤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제 남은 기간이 제가 방송이 2번이 남아 있는데 뭐 중간에 설 연휴가 한번 껴 있고요. 가능하면 제가 다음 마지막 거래일까지 해서 5천만 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 대비 10% 수익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조금 초반에 조금 조심조심 매매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한 그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 이거를 공개하는 이유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장세 무관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것. 올해는 지금 장이 좋아졌지만, 그러니까 지금 올해라고 하면 좀 그렇죠. 1월 초중반은 좋아졌지만 사실 작년에는 뭐 재작년, 작년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도 저는 별탈 없이 계속해서 원금 대비 한 10% 달성하는 데는 뭐 빠르면 2주, 보통 3주, 늦으면 4주 정도 이렇게 계좌를 항상 쭉쭉 공개를 하면서 보여드렸었는데, 여러분 뭐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시장 탓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고, 또 이 배워야 산다 방송, 제 방송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분들의 방송도 마찬가지죠. 보고 공부를 하신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뭐 또 제가 매매일지에 활용하고 싶은 게 여러분께 또 교육용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오늘 또 내용 요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뭐냐 하면요. 요 하면은 제가 지난 회차, 그러니까 12월 5일부터 1월 4일까지 지난 회차가 좀 제가 오래 걸렸었단 말이에요. 목표 수익 달성까지. 그 이유가 뭐였냐면 중간에 한번 요거 손절이 있어서, 자, 손절이 있어서 한번 그랬었어요. 손절이 여기 한번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평소보다 수익이 좀 오래 걸렸었는데, 수익 달성이 뭐 조금 오래 걸려서 딱 한 달이 걸렸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목표냐면요. 그 전체 수익, 그 회차의 수익을 100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일별로 수익 퍼센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표시한 겁니다. 이렇게 한 대략 뭐 1,000만 원 목표 수익 달성해서 이렇게 100만 원 가까이 뭐 이렇게 난 날도 있고 하면 요 정도, 요날 한 150 정도 되겠네요. 여기 한 1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난 날도 있고, 뭐 혹은 뭐 몇십만 원 정도 이렇게 난 날도 있고요. 비율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왜 보여드리냐 하면, 자, 다음 페이지 하나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요거는 앞에 방금 화면을 제가 그 수익 비율 순서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날짜별이 아니라 수익 비율 순서로 정리를 한 건데,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난 날이 한 14% 정도부터 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지요. 사실 지난 회차 같은 경우는 아주 크게 특출나게 일간 단위로 수익이 컸던 날짜는 사실 딱히 없었습니다. 딱히 없었어요. 지난 회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한 분이 메일로 문의를 주셨었는데, 뭐 제 매매와 관련해가지고 12월하고 지금 1월 달 같은 경우는 저는 원래 지수 선물보다는 종목 선물을, 그러니까 대형주 자체를 매매하는 걸 훨씬 더 선호합니다. 제 수익의 대부분은 90에서 95%는 대형주 단기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고, 5에서 10%가 그 전까지는 지수 선물 매매로 수익을 만들었었는데, 지난 12월 그리고 1월 지금 현재 시점도 마찬가지인데 수익에서 좀 지수 선물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는 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수를 계속해서 좀 상방 베팅,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 상방 베팅으로 해가지고 좀 수익을 챙기는 상황으로 연출이 됐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선호하는 종목 선물이 제가 원하는 조건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조건입니다. 장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제가 사용하는 구사하는 매매 원리의 조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게 사실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조만간 이제 뭐 또 다 쭉쭉 나오는 상황이 될 거예요. 나올 텐데 이게 많았다가 적었다가 원래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저한테는 지수 선물이라는 대체제가 있어서 그걸로 매매를 하긴 하는데, 사실 지수 선물 매매는 조금 난이도가 높고 그러니까 초보분들이 하시기에는 아무래도 금액 사이즈가 크니까 지수 선물 조금만 사도 금액이 크거든요. 종목 선물의 경우는 저는 보통 금액을 그렇게 크게 쓰지 않습니다. 많이 말씀드렸지만 선물로 매매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레버리지를 웬만하면 잘 쓰지 않습니다. 거의 안 써요. 한 달에 레버리지까지 써서 매매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2-3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레버리지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안 쓰는데, 그러니까 안전하게 매매하는 걸 중요시해서 그래요, 저는요. 아니 뭐 원금의 10% 뭐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걸 달성하는 기간이 뭐 대충 한 3주 정도 보통 걸린다 그랬었는데 그때그때 다릅니다만, 레버리지를 쓰면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저는 좀 더 현실적인 매매 그리고 안전하게 매매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 웬만하면 매매를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굉장히 크게 수익이 날 때가 있어요. 지금 지난 회차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크게 튀지는 않습니다. 또 제가 또 다른 회차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모든 내역은 저는 이제 뭐 유튜브 방송이나 혹은 뭐 여기저기 다 녹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장중 방송 아니면 뭐 클럽 내에도 제가 수익 다 매일매일 게시를 하고 있고, 그 계좌를 그대로 캡처를 해서 아까 보셨던 화면을 뭐 그대로 캡처를 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일체 뭐 하지 않은 걸 했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으니까 이 부분은 절대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요 회차, 요 지금 제가 게시판에 있는 지난 회차들, 뭐 12월, 11월, 10월 이렇게 쭉쭉쭉 가지고 봤어요. 그거를 이제 엑셀로 테이블을 만들어 봤는데, 이것도 이제 크게 차이 나진 않는 회차예요. 한번 20% 가까운 수익을 하루 만에 만든 회차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리니어하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뭐 전체를 그 비중을 잡았을 때 계단식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날을 한번 볼게요. 이날을. 이 회차 같은 경우는 한 거래일의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이날 보시면 전체 수익의 40% 정도를 하루 만에 만든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하루 만에. 그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날도, 요 회차도, 요 때는 또 보면은 봉이 몇 개가 안 되죠. 이건 봉이 몇 개 안 된다는 게 의미한 게 뭐냐면, 이게 딱 10거래일이네요. 딱 2주 만에 이제 목표 수익을 달성했던 회차입니다. 하루 굉장히 큰 게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40% 정도짜리 수익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는 더 큰 게 한번 있었더라고요. 여기는 목표 달성 자체는 12거래일이 걸렸는데, 하루, 이날이 굉장히 큰 게 있었습니다. 50%짜리. 아마 이게 아니었으면 더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지금 순서대로, 그러니까 날짜 순서가 아니라 그냥 수익 비율이 큰 순서대로 정렬을 한 회차입니다. 모든 내용은 게시판에서 다 확인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목표 수익을 달성함에 있어서 한 번씩 굉장히 큰, 그러니까 전체 수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었더라는 거죠. 자, 그 매매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 그런 매매가 발생했던 날들을 보겠습니다. 자, 어떤 날이 있냐면, 카카오페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그룹주 작년에 특히 하방, 여기 뒤에 그 가을, 겨울에 정말 매매를 많이 했었는데요. 정말 매매를 많이 했었는데, 요게 언제냐면, 11월 14일입니다. 이날을 한번 볼게요. 자, 카카오페이 여기서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릴 제가 자주 구사하는 매매 원리와 관련된 내용인데, 다음 주가 아니군요. 설 연휴 지나가고 나서 2주 후에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건 뭐냐면은 카카오페이가 당시에 호재가 발생을 하면서 상승하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몇 조짜리 종목인데 이게 한 거의 2거래일 만에 거의 50% 가까이 주가가 상승을 해버린 거예요. 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때 이제 이런 때가 제가 레버리지를 쓰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매매 조건 자체가 뭐 있겠죠. 제가 사용하는.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레버리지를 써서 매매를 했었던 경우예요. 저는 근데 이제 뭐 제가 여기서 계좌에서 보여드리는 내역은 철저하게 당일 매수 매도. 절대 홀딩은 없습니다. 홀딩 없고 그날 매매하고 끝내고 깨끗하게 계좌 비우고, 저는 별일 없으면 다 오전에 매매를 끝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져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윗꼬리가 길어졌죠. 그래서 수익 구간은 크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날, 그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시가총액이, 카카오페이가 지금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일까요? 현재 카카오페이가 현재 시가총액이 9조 정도 되고요. 9조 정도 되고, 요 밑에서 튕겨 올라갈 때는 한 5조 정도 됐었겠죠. 5조 정도 됐었던 종목이 5, 6조 그리다가 그 정도 사이즈 종목이 여러분 이틀 만에 50% 상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할까요? 정말 드물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1년 내내 따져보더라도 1년 내내가 아니라 몇 년에 한 번 발생하는 일이에요. 물론 이제 종목은 여러 가지 종목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때가 있겠죠. 어쨌든 자주 발생하진 않습니다. 이 종목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쭉쭉 밀려 내려가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윙으로 가져갔었다면 수익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그쵸? 단번에 4분의 1 토막이 내려가 버리는 상황이 됐으니까. 근데 뭐 저는 그날 매수해서 끝냈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아마 이게 제가 계좌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게 당일 매수 매도 내역이 아니고 좀 더 긴 호흡도 보여드린다면, 조금 호흡을 보여드리는 매매를 보여드린다면 아마 좀 다르게 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뭐 제가 모의 투자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내역은 철저하게 당일 매수 매도 계속 그렇게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더 무리하진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일.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총이 뭐 5주, 6주짜리 종목이 이틀 만에 50% 가까이 올라가는 일, 이거는 몇 년에 한 번도 발생할까 말까요? 아니면 어떠면 이 종목 자체가 평생 뭐 상장 폐지되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까지 고려를 하더라도 나오기 힘든 일입니다. 그 시총에서는요. 자,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매매를 했었어요. 드문 일이죠. 물론 여기 상장 초반에 카카오페이가 예전에 초반에 뭐 난리가 난 적이 있기는 했죠. 그때 뭐, 그 신규주들이 뭐 따상이니 뭐니 하면서 막 힘을 받을 때인데, 뭐 좀 예외적인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날, 또 수익이 컸던 날이 언제였냐면,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제가 2021년에는 더 큰 수익이 났던 적도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제가 하루에 제일 수익이 크게 났던 날이 언제냐면 9월 14일이었습니다. 그날로, 자, 한번 가볼게요. 9월 14일. 그날로 가서 뭘 볼 거냐 하면, 코스닥 선물과 삼성전자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선물과 삼성전자 상황. 자, 이날 코스닥 시초가가, 선물 시초가가 마이너스 3.43%에서 갭 하락해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기준으로 아마 코스닥이 시초가가 3% 미만 출발한 게 아마 한 2번인가 3번밖에 없었을 거예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물론 그러고도 밀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이거는 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등을 노리는 매매를 했었고, 그날 분 차트를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등을 노리는 매매를 했었고, 또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아무래도 레버리지를 좀 쓸 수밖에 없습니다. 좀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좀 확신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수익 구간이 쭉 상승을 하면서 잘 발생을 했었어요. 지금 보고 계신 건 분 차트입니다. 아침에 빠르게 접근을 해봤고요. 삼성전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그날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 삼성전자도 그 전날 4.5%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랬던 종목이 갑자기 마이너스 3.27%가 출발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죽기보다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 분 차트인데 아침에 이것도 상방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지수 선물도 삼성전자도 레버리지를 좀 써줬죠. 이때는요, 레버리지를 써줬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개파락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등을 노리시는 매매는 안 됩니다. 그거는 답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자, 그렇게 매매를 했었고, 이날 수익이 굉장히 컸었어요. 이날 아마 그때 한 600 정도가 그 아침에 빠르게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작년 기준으로 하루 수익으로는 단타 수익으로는 제일 컸던 날이에요. 자, 근데 아마 요게 회차가 요게 들어가 있는 날일 겁니다. 이때 요 회차가 아마 요걸 텐데, 자, 지금 그 두 가지 경우는요, 제가 비중을 아주 크게 넣었었어요. 레버리지를 썼다 그랬습니다. 제가 주식 선물, 지수 선물 매매를 하지만 보통은 원금 이제 1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제가 매매하는 게 보통 원금 1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식 선물의 경우는 대략 평균적으로 종목별로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5억 정도를 살 수 있습니다. 5억. 근데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단 그 2억 5천, 그 절반 이상을 매매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거는 저한테는 철칙입니다. 그 이상, 거기서부터는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시에 두 종목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한 종목이 2억 5천 이상을 넣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1억 가지고 5억을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10%, 즉 5천만 원. 5천만 원 이하로 사는 게 일반적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매매는 저는 그렇게 매매를 합니다. 주식 선물로 매매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그 5천이 아니라 5천에서 1억 사이로 매매하는 것들이 가끔씩 나오고요. 그거는 뭐 가끔씩 나옵니다. 간간히 나오는데, 근데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2-3번 정도 레버리지를 써서 원금 1억이지만 1억 이상을 사는 경우들을 만들곤 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2-3번 정도가 나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경우들이 그 경우였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경우들이 극히 드문 경우인데 강하게 수익 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금을 크게 한번 들어가 봤었던 거죠. 보통 그렇게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대부분은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만약에 제가 그 경우에서도 다른 매매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비중을 집어 넣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넣었었다면 이 그날의 수익은 컸을지언정 이렇게 전체 수익에서 50%를 차지한다라든가 40%를 차지한다라든가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껏해야 전체 수익에서 10%나 그 회차를 완성한 수익에서요 10%나 뭐 그 정도나 만들었겠지요. 그렇죠? 근데 과감하게 질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목표 수익 달성하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었던 거고 뭐 자금 운용하기도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됐었던 거죠. 혹시 뭐
그러니까 한번 큰 게 수익이 낮은 게 있다 보니까 다른 매매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조금 좀 마음 심적으로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프로 투자자하고 아마추어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비중 조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자, 비중 조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매매에다가 같은 금액을 집어넣는 것은 절대로 정답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저도 뭐 여러 가지 매매 원리를 뭐 아카데미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합니다만, 그 원리를 소개할 때 꼭 집어넣는 게 이 매매 원리는 어느 정도만 비중을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조건이 나왔을 때만 과감하게 집어넣을 수 있지,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레버리지를 포함을 했을 때 한 원금 대비 10% 정도만 사용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많이 쓰더라도 20%는 넘어가지 마시라고. 대부분의 매매는 그렇게 됩니다. 제가 구사하는 매매들도 대부분은 그 정도예요. 대부분은. 근데 가끔 한 번씩 오는 정말 좋은 조건이 크게 수익을 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건 뭘까요? 아니, 어떤 조건에다 그렇게 과감하게 질러야 되는데 이 부분이 되겠지요. 그렇죠? 아무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아무거나. 모든 조건에다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매매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수없이 깨질 겁니다. 깨지고 수익 나고 깨지고 수익 나고 반복하다 보면 멘탈이 좋을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면 무리한 매매를 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결국 내 계좌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매매의 확률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수익 날 가능성이 정말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 달에 매매의 기준값을 높이자라는 관점에서 강의를 진행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제가 짧게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현재 시장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조지표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두 가지 보조지표를 활용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는 매매에 활용하지는 않고요. 실제 활용하는 건 하나인데, 자, 요거를 거래대금을 지우고 뭐를 집어넣냐면 제가 많이들 쓰시는 보조지표예요. 근데 단점도 많습니다만 RSI라는 보조지표를 잠깐만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지표는 요거는 제가 요거는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이건 예전에도 한번 했던 내용이라서 짧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조금 잘 보이게 좀 진하게 표현을 하고, 자, 요거는 뭐냐 하면 되게 굉장히 단순한 보조지표입니다. 주가 움직임을 보고 이제 지표가 분석을 해서 주가가 지금 과열되어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차트를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써보면 주가가 많이 빠졌으면은 이렇게 파란색 표시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삼성전자 여기서 고점을 찍을 때 붉은색 표시가 보이고요. 얼마 전에 저점을 요거. 자, 날짜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저점을 찍어줄 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푸른색 신호를 조금씩 만들어준 게 보여요. 조금 더 잘 보이는 거 카카오를 한번 볼게요. 요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카카오. 자, 카카오 보시면은 자, 여기 이렇게 저점 한 번씩 잡힐 때마다 푸른색, 저점 한 번 잡힐 때마다 푸른색. 요번에 이제 큰 저점 잡혔을 때 또 여기서 푸른색,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죠. 일봉이고요. 뭐 주봉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특히 주봉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봉 같은 경우는 일봉과 달리 사실 일봉에서 RSI는 단기 저점 정도 신호지 추세 저점 신호는 절대 될 수 없거든요. 가끔 될 때도 있습니다만 주봉에서 RSI 신호는 때에 따라 추세 저점의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 오늘 뭐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가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뭐냐면은 여기를 한번 봅시다. 카카오가 막 열심히 올라가고 있을 때, 자, 붉은색 표시가 나왔어요. 고점인가 보다. 여기서 내가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예를 들어 선물 이용해서 하방 베팅 들어갔다면 크게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죠? 뭐 버텼다면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쵸? 자, 뭐 또 여기도 한번 봅시다. 만약에 여기도 이번에는 반대로 자, 여기서 이렇게 침체 신호를 만들어 주니까 다 내려왔나 보다. 바로 들어가 봐야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밀려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힘들어질 수밖에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 연출이 돼버리니까요. 자, 이런 일이 왜 발생을 했을까요? RSI라는 지표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수식 계산 방식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게요. 수치가 이 RSI 값이 70이 넘어가면 과열되어 있다고 표시를 하고요. 뭐 30 이하로 내려가면 침체되어 있다라고 표시하는 아주 단순한 지표입니다. 그러면 이 지표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 있죠.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RSI 값의 수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시면 기준값을요. 기준값이 70이 넘어가면 과열, 30 이하로 내려가면 침체인데 이거를 확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80이라든가 그리고 뭐 20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80, 20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 선도 제가 잠깐 바꿔볼게요. 잘 안 나오게 되는데 자,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뭐가 보이시나요? 지금 화면에서 아까와 달리 푸른색과 붉은색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자, 여기 볼게요. 아까는 붉은색이 여기 지금부터 표시가 됐었어요. 여기서부터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올라가고 나서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훨씬 더 고점에 가까운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주가는 이제 어떻게 해요? 고꾸라지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도 보시면 물론 이것도 이제 값을 좀 조절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뭐 이거 이해하려면 다이버전스도 필요하고 그러기는 한데 자, 여기 푸른색 신호를 살짝 만들어줍니다. 그전에도 살짝 만든 게 있기는 합니다만 자, 여기서는 진짜 저점이 되면서 쭉쭉 올라가는 그림으로 진행이 되었죠. 그렇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요 밑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 값에서는 여기서 저점 신호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여기까지 내려가고 나서 저점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그 RSI 값의 과열과 침체 신호를 올려주고 내려줌으로써 어떻게 된 겁니까? 훨씬 더 진짜 바닥과 진짜 고점에 가까운 자리로 바뀐 거죠. 아주 단순한 매매의 확률을 내가 만약에 이런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매매를 한다면 아주 단순하게 타점을 잡을 때 만약에 뭐 선물을 이용해서 하방 베팅을 하거나 그 선물을 이용해서 상방 베팅을 할 때 뭐 종목 주식도 좋고요.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단순한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매매를 이제 까다롭게 만들자. 매매 조건을 까다롭게. 어렵게가 아니라 기준값을 높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카카오 시총 5조 6조짜리 종목이 이틀 만에 50% 올라가는 상황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 거나 마찬가지. RSI 값을 만약에 내가 수치를 바꿔준다면 하나 더 쓰는 게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음에 또 한번 시간이 되면 보도록 하고 자, 아무튼 기준값을 높인다라는 건 이런 개념입니다. 그럼으로써 나의 매매의 확률값을 굉장히 높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면 여러분이 뭐 전문가분들한테 배우신 매매 원리가 됐든 뭐 내가 스스로 만든 게 됐든 책을 보고 익힌 매매 원리가 됐든 거기에는 매매 조건이 있을 것이고 기준값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값을 강화하시면 돼요. 100이다? 난 120으로 강화한다. 대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100 정도 상황은 일상적인 경우예요. 매매를 합니다. 저는 그런 조건을 매매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중을 작게 하는 거예요. 비중을 작게. 오히려 그런 조건일 때 손절도 더 칼같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 조건일 때. 근데 120으로 만들어 놓은 조건일 때 기준값을 까다롭게 만들어 놔서 잘 안 와요. 그렇지만 어쩌다 발생하는 그 조건이 오면 그때는 비중을 크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 어쩌다 발생하는 상황이 사실상 계좌에서 차지하는 수익의 비중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께서 매매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중 조절을 할 수 있는 투자. 자, 그럼 한 가지 더. 그럼 현재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시장에서.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확률값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지, 저항. 이거는 뭐 많이 알고들 계실 겁니다. 그래도 짧게만 말씀을 드려보면 주가라는 거는 항상 뭐 지지선, 저항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 이걸 깨고 내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구역에 사실상 이제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주가가 다시 여기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전에 빠져나오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원하는 건 내가 샀을 때 여기서 한 번에 쭉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연출되는 거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특히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덩치가 큰 종목일수록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이걸 한 번에 돌파하는 그림이 연출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사 들어갔다면, 밑에서 샀다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물 매매를 한다면 하방 베팅, 하방 쪽으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따져보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매매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매매를 할 때 거의 구조가 투매가 나오면 상방 베팅 들어가고요.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저항선 역할하는 것들이 너무 명확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방을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방. 이런 매매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작년에는요. 자, 이번엔 조금 반대 개념으로, 좀 다른 개념으로, 이번에는 만약에 여기가 매물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깨고 내려갔던 게 이 자리를 여차저차해서 돌파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이 자리가 지지선으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요. 이 자리가 힘들게 넘어갔기 때문에 악성 매물을 다 소화한 상황이고 이제 주가가 이 자리가 지지선으로 역할을 바꾸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뭐 조금 다른 개념으로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 올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여기가 또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림. 이제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눌림목 매매 상황이 되겠지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차트 하나만 딱 보고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그래요. 뭐 보고 있으니 카카오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카카오 이거 이제 지우도록 하고요. 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정말 이 지지 저항 이 부분이 잘 보이는 종목인데, 자, 차트를 보시면 정말 잘 보이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 앞전 저점입니다. 깨고 내려가니까 그 다음 파동에서는 딱 고점이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앞전 저점 깨고 내려가 버린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가 막히게 고점이 돼버렸습니다. 자, 지금 최근 카카오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면 단기 고점은 여러분 어딜 잡아야 될까요? 단기 고점은요. 바로 요 근처입니다. 요 근처. 물론 시장이 좋다면 여기서 좀 더 상승해서 올라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이 정도 자리까지 가게 된다면 여러분께서는 일부 차익을 실현하면서 밀리면 내가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인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만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하셔도 수익 내시기가 정말 좋아집니다. 이 부분만 체크를 하셔도 수익 내시기가 정말 좋아집니다. 정말. 그럼 이거 여기 구간 말고 앞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말고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 그래도 뭐 제일 큰 종목이니까 삼성전자도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계속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니까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올라가기 힘든 상황. 앞으로도 좀 가볼까요? 지금도 좀 마찬가지긴 한데 지금도 사실 삼성전자가 여기가 지금 계속 막히고 있는 자리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점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는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다 보면 저항선이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여기가 있습니다. 65,000원. 근데 여기는 아주 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한 구간이 길지 않거든요. 즉 물려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구간은 아니에요. 반면에 여기는 정말 단단합니다. 70,000원 같은 경우는요.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 다음 얘기를 또 하기 위해서인데, 자, 보겠습니다. 이번엔 전환 과정이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지지 저항의 이해와 지금 설명드릴 전환 과정의 이해가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의미가 많습니다. 전환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역배열인 종목이 자, 계속 이렇게 빠져요. 작년 지수 상황이죠. 역배열은 뭐다? 사람들이 엄청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샀을 때. 이런 일은 중소형주는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만 대형주는 거의 불가능해요. 대형주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그림은 어떻게 이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앞전 저항선 역할 갔다가 맞고요. 저점 상승 나오면서 물량 소화하는 과정 거치고 다시 올라가 주고요. 전환 과정, 그러니까 역배열로, 그러니까
뭐 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고 단기 이평선이 아래에 있는 이 역배열 상황에서 저항선에서 물량 소화하고 눌렸다가 다시 받아서 돌파하고 눌렸다가 다시 받아서 돌파하고 그러면서 이동평균선들이 뒤집어 꼬이는 과정이 진행이 되거든요. 이 과정이 진행이 된 다음에야 사실 주가가 본격적으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지 저항 요소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상반기가 박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박스가. 올해 분위기는 금리 상승도 멈추고 물가도 작년보다는 점점 더 상승률도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지수가 먼저 움직일 테지만 이 역배열에서의 물량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걸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를 저는 이제 박스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고점이 어디가 될지는 뭐 아직 논하기는 좀 이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지금 자 이번엔 다시 차트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들을 이것저것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자 포스코 케미칼을 보시면 여기 이 매물대 보이시나요? 엄청나게 강력했습니다. 그러니 이 종목이 여기를 쉽게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맞고 일단은 조정을 받았죠. 받다가 쌍바닥을 형성하고 나서요. 여기서 대형 호재가 터집니다. 엄청난 규모의 계약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쭉 치고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갔다가 맞고 떨어지는 모습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저점 상승 나오면서 재료가 터지니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호재에도 불구하고 박스의 고점까지 가니까 한 번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지금은 뭘까요, 여러분요? 이 자리 뭐죠? 이제는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지지선이 될 수 있는 자리예요. 딱 그 자리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지지받을까 말까 폼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차트가 얼마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없습니다. 아직은 잔뜩 역배열인 종목들이 많아요. 잔뜩. 그나마 최근에 이제 금융주들, 뭐 신한지주나 이런 종목들이 박스를 그리다가 여기를 이제 막 돌파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역배열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시간이 빨리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을 보시면 자, 여기 매물대가 있으니까 단번에 돌파를 못해요. 돌파를 못했지만 저점 상승이 강하게 나와주면서 이번에 지금 돌파하는 모습이 여기서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확률의 문제지 뭐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요? 계속 가준다면 또 끝없이 가지는 않습니다. 조정 나와요. 이제 이 자리가 지지선 역할을 해주면 여기서 받아주는 모습이 연출되면 눌림목 매매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냥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냥 보내주면 돼요, 여러분. 진짜 간단합니다. 대형주일수록 그냥 가기보단 갔다가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자, 삼성전자. 자, 시총 큰 종목들 대표주 몇 개만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는 아까 봤으니까 이건 넘어가고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현대차. 이런저런 섹터들을 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맞고 떨어지고요. 맞고 떨어지고요. 지금 딱 그 자리예요. 지금 딱 그 자리. 지금 딱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 얘는 전환 과정 전개되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저점 상승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를 만약에 내가 여기서 사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사실 장기 투자는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올해 장기 투자하시기 진짜 좋은 해예요. 단 분할로 전 적립식 펀드처럼 월별로 적금 붙듯이 따박따박 분할로 올해 1년 모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렇게 하셨으면 정말 좋겠는데 한 번에 지르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나는 그런 거 못하겠다. 근데 그럼 지금 현대차가 좋은 자리일까요? 저점 상승도 없고요. 그렇죠? 매물대예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상승까지 시간이 더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는 상관이 없어요. 장기는 짧은 시간에 빨리 수익 나길 원하신다면 전환 과정이 충분히 전개되지 않은 현대차는 한 번에 금액을 크게 질러 넣어서 짧은 시간에 수익 나길 바라기는 조금 무리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네이버를 봅시다. 네이버.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전환 과정이 조금씩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카카오와 달리 전고점까지 약간 폭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좀 단기 박스를 넘어가는 그림도 연출되었고 여기까지도 한
10% 넘게 아직 이격폭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저점 상승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걸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대신 어디까지? 여기 저항선 명확히 보이니까. 그쵸? 넘어간다면 어떻게 해요? 그때 내가 접근을 다시 하겠다. 그럼 이 자리 여기서 눌림목 형성될 때 내가 그때 분할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분할로 들어가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뭐다?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전환 과정이 전개가 되었다라는 거. 조금 더. 이 부분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삼성전기를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기도 최근 흐름이 괜찮습니다. 자, 삼성전기도 계속 이렇게 매물대들이 있었는데 이 매물대를 여기서 소화하는 과정을 2달을 거치고 지금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어때요? 그림이요. 네이버처럼 매물대를 아직 머리 위에 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자리를 돌파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눌림목이 형성될 때 수익을 기대를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 대비 수익은 조금 더 클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겠지요. 현대차에 비하면 네이버가 낮고 네이버보다는 차트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실적 따져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따져야 됩니다만 삼성전기가 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삼성 SDI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여러분 절대 종목 추천은 아닙니다. 기술적인 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삼성 SDI도 볼게요. 이 종목은 작년에 종목들 안 좋았지만 쭉 올라가줬어요. 시간이 다 됐네. 자, 저점 상승. 자, 매물대가 있었는데 그 저점 상승이 나오면서 돌파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내가 타이밍을 잡아서 돌파할 때 들어갔다면 어떻게 해요? 단기간에 수익이 컸겠죠. 기대할 수 있는 그림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뭐죠? 조정받았어요. 여기서 눌림 형성됐는데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를 따져보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비중 조절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거는 확률값이 높은 조건이 무엇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따져보는 겁니다. 저는 크게 2가지. 매매 기준값 자체를 높이는 것과 그 다음 앞에서 말씀드린 차트를 보면서 특히 지지와 저항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서 지금 자리는 뭐 예를 들어 상방을 한다면 물량 소화 과정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자리. 비중을 좀 작게 하자. 이 자리는 소화가 다 끝났네. 좀 과감하게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자리. 금액을 좀 크게 해보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저는 제 매매 스타일은 그래요. 이게 사실 매매일지를 매일 보여드려야 되다 보니까 매일 매매를 하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 달에 2-3번만 매매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비중 크게 쏠 수 있을 때 여러분 최상의 조건이 아니라면 그냥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절대적으로 작은 금액 정말 좋은 조건이라면 그때 과감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단 100%라는 건 없어요. 언제든지 손절할 수 있다는 생각 이 부분도 필요하다.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을 또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보는 내용들, 그 내용들 가지고 또 이 시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 연휴 또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2주 후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